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꼭 갑니다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2700, 2800, 저도 좀 밸류에이션 전망을 드리면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경미 팀장 전망이 틀릴 가능성을 얼마나 보냐라는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그 확률은 10% 이하로 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반등장, 본격적인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는. 상승장으로 가는 것들. 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금리 인상도 계속 한다고 하고 경기가 계속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겨낼 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 그러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해야 되고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4분기 전망치를 보면 전년 대비 변화율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0.1이에요. 아, 3분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나 봐요. 2분기는 1.5 전년 대비. 네네. 3분기는 한 1.4, 1.5 왔다 갔다. 아, 3분기가 1.5고 4분기가 1.4. 0.1. 0.1. 네네. 전망치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0.8.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1% 성장도 어렵다. 우리 삐끗하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뭔가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야기할 정도의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좀 잡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의 종식 그런 거? 약간 드라마틱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모두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된다면 반등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일까?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겠네요, 진짜.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쟁을 하자마자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을까요? 제재예요. 대러시아 제재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끝냅시다. 제재도 풀고 모든 거를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사실. 네. 명분이 있어야지 제재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밀당하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지수가 좀 더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윗단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겠는데, 그게 2700, 2800, 뭐 2900, 3000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그 GDP 성장률이 뭐 3분기는 1.5%, 네. 그다음에 4분기에는 0.1. 0.1%. 근데 그 정도면 사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은 침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애매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GDP 성장률을 발표하잖아요. 전분기 대비 변화율을 가지고 연율화해서 좀 곡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한 게 눈에 띄는 경기 둔화세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다니면서 얘기 드리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경기 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기 방향성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침체가 아니라고 증시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방향성이 이렇게 턴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전망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 데이터도 상당히 맞습니다. 잘 보잖아요. 네. 근데 뭐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죠. 사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막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워낙에 막 우려하고 하니까 기사에서 막 해고하고 막 감원한다고 안 뽑는다, 그런 걸 되게 자극적으로 써서 네. 정말 고용시장도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뭐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견조한데 약간 좀 너무 좀 우려가 강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률 지표,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예요.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경기가 웬만큼 안 좋아져서 진짜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 때 고용을 건드리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를 미리 예고하지 않아요.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 직전에 팍 튀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올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 라는 시그널로 맞지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용시장까지 팍 튀는, 실업률까지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고용지표는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삐그덕 되는 모습들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만약에 지금 3.6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4.5로 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만약에 이제 2,550까지 찍고 정말 오버슈팅한 동안 2,600까지도 뭐 살짝 터치를 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9월 FOMC 이후로 해서 진짜 전도표도 올라가고 더욱더 매파적인 스탠스 나오면은 사실상 경기가 더 버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어느 정도 밴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쓰긴 했어요. 네네. 7월 초에. 그때 락바텀으로 제시드렸던 게 2050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7월 초에 썼을 때는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부각됐다 이렇게 쫙 사그라들었거든요. 왜냐면 반등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또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맞아요. 긴축,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담스럽지만, 지금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왜 시장이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라가미 군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주식시장이 4개란 걸 구분해줬어요. 맞아요. 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에 또 역금융장세,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역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 계속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근데 둔화는 맞다. 그런데 둔화되는 과정에서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컸던 거예요. PER이 14배였던 게 지금 그때 뭐 8.5배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경기는 둔화되는데 긴축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리고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크게 나왔고, 다음에 맞을 수 있는 역시적 장세는 경제 지표들이 진짜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고, PMI나 ISM 지수가 기준선이라고 하는 50 밑으로 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실적 전망이 진짜로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역금융장세에서 역질적 장세로 가면서 왜 반등이 나오냐? 밸류에이션 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채권금리가 경기 불안감들 때문에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네?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달에 봤던 10배랑 지금 보는 10배랑 달라지는 것처럼 바텀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익 전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수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2050까지 열어놨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2개월 선행 PER 3년 평균의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2011년 미국 신용등 강등,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는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3월 코로나19 이때도 전반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비슷해요.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수준을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 선이
6월 말까지만 해도 2,300선대였는데 지금 2,200대로 내려왔어요. 이익 전망이 떨어진 것만큼. 그래서 지금 락바텀 6월 말에 이경미 팀장이 생각하는 락바텀이 어디예요? 그러면 2,350, 80입니다. 지금 2,300인데요? 언더슈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락바텀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하면 2,2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익 전망하고 제조업 경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 밑에 그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회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요 파란색 선이 미국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예요. 거의 똑같이 가죠. 근데 지금은 엇갈렸어요. 최근에는. 왜 엇갈렸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물가, 환율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여기까지 간다라는 가정은 조금 극단적인 것 같고 직전 저점을 보여줬던 48, 47.6, 48 세 번의 지지선이 48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언더슈팅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일단 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48까지 떨어질 때 이익 전망은 얼마나 내려올까를 봤어요. 그 표가 요 표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 레벨에 따라서 EPS 전망 예측치가 나오고 6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변할까를 봤더니 48로 가는데 6월 말 대비 14.5%가 하향 조정됩니다. 라는 결과값이 나와서 봤더니 한 230, 232 정도까지 떨어져요. 271이었던 게 6월 말에. 지금은 255, 256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미 5%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2,300선대였던 바텀라인이 2,200선대까지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8.7, 8.8, 9배로 반영해 줬더니 2,000에서 2,000 후반대 이 정도 레벨이 나와서 저희는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까지 꼭 가니까 여기까지 꼭 갑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탠스로 정한 것은 바텀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100이 깨지면은 바이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슈팅, 스트롱 바이.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1100선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2500, 2600이든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조정폭이 20%가 될 수 있거든요. 20%면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2300선 전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300까지 갔다가 반등했다가 2100까지 갔다가 반등했다가 2300 지지력 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2300을 찍고 한참 지지력을 맞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2300선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사실 공급단에서 사실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도 풀린 유동성들이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이런 여파들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에 2%대로 가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수가 좀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23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을 아까 올라가는 확률을 10% 이하로 본다고 했는데 2300에서 이중 바닥을 만드는 가능성은 한 3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떨어질 가능성은 60%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30%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있다면은 조금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경미 팀장이 2100 깨진다라고 해. 그래서 무조건 깨진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오버를 하면서 대응을 조금 더 예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2500선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조심하자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게 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500선대에서 2,300선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익이 한번 조정되기 시작하면은 그쵸. 사실 한 최소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극적으로 반등한다 그러면 주식이 좀 선행을 하니까 네. 뭐 이익 조정이 다 끝나기 전에 반등할 수 있지만 그쵸. 달리 말하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이익 전망을 아직까지 많이 조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익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2023년 이익 전망은 267조였던 게 240조 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전망도 238조 원대에서 224조 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보면 아직까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이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뭔가 이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 이익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네. 때. 여전히 3분기 이익률이 9.3, 4분기 7.9거든요. 뭐 2분기보다 조금 소폭 낮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 레벨을 본다면 과거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때거든요. 그리고 4분기 7.9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코로나19 직후 또는 2017년 4분기 빼고는 8% 근처 간 적도 없어요. 역사적으로요? 예. 오. 왜냐면은 4분기는 계속 비용을 떨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떨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 2분기도 좋았지 않냐. 3분기도 좋을 거 아니냐. 자, 1, 2분기 왜 좋았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 세 번째로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하나둘씩 보면은,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선진국, 파란색이 선진국 GDP 성장 전망이에요. 그리고 회색이 신흥국 GDP 성장 전망인데, 보시면은 3분기, 4분기까지 1분기보다 2분기보다 더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글로벌로 본다면은 선진국은 4분기 때는 1.5, 전년 대비. 네네. 신흥국도 3% 초반. 이 그림은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질 거냐? 아니에요. 이 경제성장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좀 레벨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인데 환율 효과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2분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안화의 환율을 보면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3분기 때. 3분기 평균값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엔화와 유로화를 보면은 강세 국면도 들어가서 강세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 비중이 미국이 15.8%고 중국이 23%, 유럽이 13.1%, 일본이 4.5%라고 본다면 환율 효과가 더 강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제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수출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최근 원재재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20%, 뭐 곡물 가격 몇 개는 40%까지 빠졌어요. 유가도 120달러 같은 게 지금 90, 80 근처까지도 가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감이 커졌어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들은 제품 가격 하방감이 커졌는데 원재재 가격, 그러니까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운임료고 요 위에 부분은 원자재 가격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PPI는 생산자 물가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면은 판매 가격에 대한 하방력은 커졌는데 비용은 아직까지 부담스럽다. 그럼 마진 스프레드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익의 올해 이익 전망이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나, 3개월 전 대비 얼마나 변했나 보면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가전, IT 하드웨어, IT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경기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화학하고 철강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마진 스프레드를 가지고 하는 그쪽은 많이 꺾였죠. 그리고 그동안 잘 버텼다라고 하는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운송.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운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에너지, 물가 꺾였죠. 보험, 금리는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죠. 자동차, 환율효과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2분기까지 실적을 끌어왔던 버티게 만들어줬던 업종들까지 더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분기 실적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수 레벨, 상단에 대한 레벨도 떨어지겠지만 하단에 대한 레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낮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